나주심이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 8번째 189페이지. 나주지역 판소리 명창. 나주지역 판소리는 동편제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이름난 명창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들 활동 영역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적이었으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임금에게 벼슬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나주지역 판소리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정, 창, 업, 박, 유, 전 서편제를 계승한 정, 제, 근대 오명창으로 추앙받았던 김, 창, 환 등이 대표적이다. 나주 지역에 서편제 뿌리를 내린 정, 창, 업, 명창은 임금으로부터 벼슬을 하사받은 대명창으로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사람이다. 정창업의 아들 정학진도 적백가로 이름을 떨친 명창이었고 손자 정광수 역시 우리나라 최초 국가지정 종묘무형문화재 판소리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증손녀인 정의진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판소리 기능 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다. 정창업 집안은 나주에 탄생해 4대가 이어진 판소리 명문가로 유명하다. 나주 지역 판소리 명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김창환 명창을 들 수 있다. 김창환은 정창업 명창을 사사하였고 자신만의 소리제를 완성하여 큰 판소리 세력을 형성했다. 김창환은 고종으로부터 의관이라는 벼슬을 하사받은 어준 명창이기도 하다. 그는 수려한 용모에 세련된 너름체를 바탕으로 품위 있는 소리를 구사하여 대중들에게 널리 인기가 있었고 판소리 애호가였던 임금에게까지 알려져 사랑을 받아 의관이라는 벼슬을 하사받은 어전 명창이었다. 김창환은 고종즉위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친경식을 위해 만든 현둘사 주석, 주시,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었는데 당대 많은 명창들을 제치고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을 통솔할 만한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창환은 일제에 의해 국가가 강제 병합되고 서구 문물이 물밀듯이 밀려오던 시기 우리 전통 성악 판소리를 지켜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가 창극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단조로운 독창 형태 판소리를 배역이 있는 극으로 개발한 것인데 이는 판소리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었고 판소리 대유행을 이끌게 되었다. 그는 각도 명창들을 규합하여 전문적인 조직 체계를 만들고 그들을 훈련하여 새로운 공연 문화를 만들어갔다. 김창환 현둘사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전문 예술 단체도 만들어 전국을 다니며 예술 공연을 펼쳤는데 개인 이름을 딴 우리나라 최초 국악공연 전문단체였다. 이를 통해 김창환 명창이 단순한 판소리 성악가라기보다는 예술 기획자와 경영인으로서 활동하였다. 나아가 예술인들 권익을 보호하고 전통 예술을 발전시키고 보존하기 위해 김창환은 1915년에 경성구파 배우조합, 1930년에는 조선악정회를 설립하여 조선악정회라고 읽어야 되나? 아니면 조선악정회라고 읽어야 되나? 예술인들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그는 공연 활동 외에 호학을 지도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주를 비롯하여 광주, 화순, 무안, 한평 등 인근 도시 예인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그에게 소리를 배워 명창으로 성장하였다. 그가 살던 나주 지역에 판소리 교습소가 세워졌던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또 김창환의 두 아들에게로 이어진 소리는 정광수와 오수암 등에게 전수되고 후에 나주 소리라는 큰 맥을 형성하게 되었다. 김창환 명창은 1934년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대외 활동이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낙향하여 고향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창환은 조선시대 후기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격동시대를 살다 간 사람으로 방송, 음반, 공연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며 우리 전통음악을 과거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정착시킨 위대한 예술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87페이지) 1. 나주, 예술을 꽃피우다. 한 권으로 본 나주, 나주의 문화예술. 1. 나주 지역 예술 성장 배경. 나주는 목사 고을로서 국가적 행사나 자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개최하였다. 외국에서 온 사신을 접대하는 행사부터 궁중 나래 그리고 지역에서 치렀던 망골레나 향교 석전 대제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관청에서는 행사들을 수행할 예인들이 필요했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제도를 갖추고 있어야만 했다. 예인을 관리하는 제도는 훌륭한 예술인들을 대거 키워낼 수 있었고 그들로 하여금 판소리, 사면육각, 산조, 농악, 무용 등 다양한 부분에 이르는 예술을 생산해낼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금성업지 공회편의 예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방청, 쩌방팅과 신청, 신팅의 기록이 남겨져 있다. 교방청은 객관 서쪽, 즉 금성관 서쪽에 위치하여 관에 소속된 기생들을 교육하던 곳이며 신청은 악공들이 쓰던 사무소로 예인들이 모여서 예능 상품을 개발하고 전수하던 곳인데 나주 지역 예인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결속하고 훈련했다. 신청의 예인들은 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와 민간에서 행해지던 각종 놀이나 잔치에서 음악과 연희를 담당하였고 관은 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협업관계를 유지하였다. 신청은 강한 내부 규범을 통해 윤리를 강조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던 예술인 연합체였다. 일제강점기 기록에 의하면 나주에는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가구가 70호가 넘게 있었다고 하니 나주 지역 예술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또 교방청에는 예기 31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도 신청 사람들에게 다양한 예능 상품을 전수받았다. 교방청과 신청에 소속되었던 예인들 활동 무대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들은 서울로 올라가 중앙음악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국가적인 행사에 동원되어 재능을 펼쳤다. 그리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서울에서 익힌 것들을 지역에 전파하기도 하였다. 교방청과 신청은 나주 전통예술 전승 주체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나주 예인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나주 판소리 맥을 찾아서 188페이지. 나주 판소리는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주 사람들을 통해 전승된 소리이며
음악 양식이나 지역으로 구분하자면 서편 계열에 속한다. 서편 소리는 조선 후기부터 근대를 거치면서 발전한 소리이며 19세기 전기부터 유행했던 동편 소리보다 늦게 등장하였다. 서편 소리는 특히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시대를 살았던 민중들을 대신에 시대적 감성을 호소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나주에는 정창어깨 외에 정제근개 소리가 하나 더 있었다. 정창어깨와 정제근개. 정제근개 소리는 어전광대 박유전으로부터 이어진 소리로 박유전은 대원군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다. 그가 바라는 소리는 운영궁을 드나들며 식자들과 교류를 통해 수용된 윤리관이 뚜렷한 폼이 있는 사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고 발성 또한 무거운 통성을 주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이모군란으로 대원군이 실각하자 만대파에게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해 남으로 내려오다가 나주에서 정재근을 만나 그 집에서 은둔 생활을 했는데 그때 배운 소리가 정재근 소리다. 그 소리는 다시 조카 정응민에게 이어져 오늘날 보성소리라고 하는 소리째로 완성되어 널리 불리고 있다. 예술계 흥망성쇠도 정치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주에서는 이외에도 특별한 명창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정창업, 박기홍, 정재근, 김창환, 김봉이 등 벼슬을 하사받은 명창이 5이나 되고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정광수,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안채봉, 한혜자, 그리고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안혜란 등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4사람이 배출되었다. 이들 활동이 한국 판소리사에서 나주가 갖는 위상을 대변해주고 있다. 원고 윤문 교정 교열 오성인 시인 윤지향 나주시 학예연구사 박효주 나주시 학예연구사 180페이지 7. 새로운 나주를 꿈꾸며 1. 빛가람동 혁신도시가 있기까지 노무현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을 공약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이 나 폐기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을 2005년 3월에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 시행령은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지나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11개 광역시, 도별로 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는데 그러한 권역별 직결지에 붙인 명칭이 이른바 혁신도시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 정책 일환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구상하였다. 그런데 신행정수도는 유엔 결정이나 폐기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남은 것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2003년 8월부터 지역발전 파급 효과가 큰 대형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약속하고 공동 유치 활동을 시작했다. 광주와 전남은 한전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한전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많았다. 이에 광주와 전남은 한전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 광주 전남 혁신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거쳐 2005년 3월 양시도지사가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한전을 광주 전남에 배정해주면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하였다. 2005년 6월 24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합의한 광주 전남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한전을 포함한 16개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었다. 공동혁신도시의 한전과 농업기반공사 유치가 확정되자 이제는 혁신도시 입지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2005년 5월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 각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광주 전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공동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할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6명씩 추천한 12명과 한전과 농업기반공사 등 광주, 전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추천 12명 등 각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되었다. 입지를 희망하는 시군에 대하여 공개 응모 절차가 있었다. 응모 결과 나주시 금천면 1원, 담양군 수복면 1원, 장성군 진원 남면 1원, 한평군 월야면 1원, 화순군 도곡면 1원의 5개 시군이 응모하였다. 2005년 11월 17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후보지로 24인이 투표를 통해 나주가 결정되었다. 2005년 12월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입지를 선정하였다. 정부는 2006년부터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2007년에는 혁신도시 건설에 착공하였다. 2007년 12월 27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명칭이 공모를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로 결정되었다. 이후 2012년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갖고 이를 추진하였다. 181페이지 떠나는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 2. 2006년 11월 혁신도시 부지가 선정되었고 2007년 보상과 착공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후 1년여 동안 토지 보상으로 주민들과 정부와의 협상이 있었다. 이 협상 후 혁신도시 착공에 들어갔다. 주민들 토지 보상에 대한 요구는 과하다고 비난할 수만은 없었다. 그들은 어쨌든 오랜 생활 터전을 잃게 되었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그들은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다. 토지 보상비가 상승하면 국민들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의 터전을 떠나는 사람에 대한 온정적 시선도 필요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성숙된 시민 자세일 것이다.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직업 전환 훈련, 소득 창출 지원 사업과 그 밖에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더라도 모든 이주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었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사이버 고향 전시관을 만들었다. 나주시 금천면, 뱀해산 주변에 혁신도시 건설로 고향을 떠나게 된 실향민들을 위해 영상박물관 형태 사이버 고향 전시관을 조성한 것이다. 해방 이후 여러 정부에서는 대규모 국책 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로 인해 고향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들에 대한 배려나 대책은 과거 독재 정권이나 군사 정권에 비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여야 할 실향민들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빛가람 전망대.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2007년 11월부터 혁신도시는 착공하였다. 나주 평야지대에 도심 상징인 빌딩이 하나둘 올라갔고 아파트도 생기고 편의시설도 늘어났다. 지금은 제법 도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빛가람동 주변 지역은 여전히 평야지대고 동네에는 시설 여러 평과 관공서, 주거지역이 구분되어 있다. 2020년 5월 현재 인구는 33,376명으로 가구수는 13,715이다. 1,200여 세대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이고 12,000여 세대는 비농가이다. 비농가 세대는 빛가람동에 들어선 관공서나 그와 연관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새롭게 유입된 인구이다. 이렇게 빛가람동에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목표 인구 5만 명을 채우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주민 10명 중 7명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일명 외지인이다. 빛가람 혁신도시 유입 인구는 전남 지역이나 광주가 아닌 타시, 도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가족이 동반하여 이사오는 이주율이 소폭 증가하고는 있다. 이는 분명히 혁신도시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이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다른 지역 혁신도시와 차이점이 있다. 바로 빛가람 혁신도시가 광주, 전남 지역의 합작품, 공동작품이라는 것이다. 다른 지역은 각각 혁신도시를 건설하였는데 광주와 전남은 함께 건설하였다. 우리 지역에서 공동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광주와 전남이 상생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광주, 전남이 중앙과 가장 먼 지역 중 하나이고 자력으로 생활할 만큼 광대한 산업지대가 있지도 않고 인구는 점점 수도권으로 이입을 하며 감소가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광주와 전남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 하였다. 그 결과 환정과 농어촌 공사 등을 유치하였는데 한 지자체 노력보다는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한 끝에 가져온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빛가람 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 모두의 발전에 큰 힘이 되어야 한다. 177페이지 6. 영산강 천년 동안 마르지 않는 위대한 젖줄 1. 영산강과 국도 1호선 목포시에서 출발하여 무안, 한평,
나주를 거쳐 평안북도 신해주에 이르는 국도 1호선은 근대 이전부터 주요 도로로 이용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새로 낸 신장로를 근간으로 하였는데 그중 전라도 구간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 대해 미국 수탈과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변형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주요 교통수단은 배였다. 먼 곳에 많은 짐을 실어 나를 경우 강이나 바다를 주로 이용했다. 국도 1호선 길목인 나주는 전통시대에는 주로 영산강을 이용한 수운이 발달하였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이면 장마로 인하여 강 주변이 범람하는 일이 잦았다. 심한 가뭄을 제외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영산강도 예외는 아니어서 거의 매년 범람하였고 침수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1956년에는 폭풍우, 1957년에는 장마로 입은 피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1957년에는 60년 만에 있었던 홍수였다고 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 나주군 총 경지 면적 14,000 정보 가운데 3분의 1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당시 벼 상당수가 죽어 침수된 지역 일대를 붉은 평야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또한 영산강이 범람하면 광주로 통하는 도로가 끊기고는 했다. 2. 1960년대 영산강 가뭄과 수해. 영산강 개발 사업은 1960년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국토 이용을 극대화하려는 장면 정부에 의해 처음 부상되었다. 경제사부 장관 회의에 당시 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대책과 관계 수력발전 등을 개발하는 종합적 조사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4대강 관련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무산되었다. 그 뒤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4대강 유역 개발 및 10대항 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국토 건설계획안을 작성하여 1962년 1월 발표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하였다. 영산강과 지류하천 유역과 하구 일대 해면 및 인근 도서와 육지 돌출부를 연결한 방조제를 축조하여 7,500정보 규모에 달하는 간척지를 얻고 인근 농토에 물을 공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영산강 개발을 통해 새로운 농경지를 획득하는 동시에 용수를 확보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1960년대에도 영산강 개발은 지지부진하였다. 자금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는 사이 가뭄이 극심했던 1967년 8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영산강은 범람하였다. 특히 영산강 하류에 위치한 나주는 피해가 극심했는데 연이은 가뭄 피해는 더욱 큰 타격을 입혀서 식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967년 당시 영산강 유역 가뭄 피해 면적이 12만 헥타르에 달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수까지 말라 나주를 포함해 영암, 무안 등에 있는 우물 5,000여 개소가 말랐으며 새로 판 우물도 774개소 중 281개소가 마르는 피해를 겪었다. 이듬해인 1968년에는 가뭄이 더욱 심했다. 전년도 가뭄 영향으로 마을마다 저수지에는 수량이 부족했는데 모내기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피해 면적은 재배 면적 14만 헥타르 중 11만 헥타르에 달했다. 결국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자 영산강 개발 사업을 다시 수립하였다.
1969년부터 1970년까지 제1단계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1971년 세계개발은행은 최종적인 사업평가 작업을 마무리 짓고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1972년 2월 정부는 세계개발은행에 3,300만 달러, 한화 384억 4,500만원, IDA에는 1,500만 달러, 한화 174억 7,500만원 규모 차관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차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영산강 개발에 착수했다. 영산강 개발 청사진은 다음과 같았다. 1973년부터 1995년까지 22년간에 걸쳐 5단계 사업을 끝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영산강 유역에 댐 10개를 비롯해 하구댐을 건설하고 양수장 63개와 방조제 13군데를 쌓아 1793km 길이 용수로를 통해 12만 6천 헥타르에 이르는 농토를 전천후 농토로 개발한다는 내용이었다. 3. 1970년대 영산강 개발 178페이지 제1단계 사업은 1972년부터 1978년까지 나주, 담양, 광주, 장성에 댐 4개를 축조하고 양수장 1개와 용수로 300km를 설치하여 농지 3만 4,500헥타르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사업구역은 광주시와 담양, 장성, 나주, 광산, 함평, 영암 등 한 개시 6개군이었다. 1973년 4월 12일 나주군 다도면 대촌리 나주댐 공사를 시작으로 장성, 광주, 담양호 공사가 착공되었다. 그리고 1976년 10월 14일 4대호가 모두 준공되었다. 2단계 사업은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영산강 하구에 뚝을 설치해 바닷물과 강물을 분리시켜 영산강을 인공호수로 만들고 양수장 16개소와 164km 길이 164km 길이 용수로를 개발하여 농경지 2만 700헥타르를 확보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1976년부터 영산강 하구뚝을 막는 공사를 시작하여 1977년 말에 마무리했다. 이 사업에도 세계개발은행에 9,500만 달러 한화 1,106억 7,500만원 규모에 달하는 차관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뒤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2단계 사업이 실시되었다. 영암군 3호면 산오리에서 나불도, 닭섬, 문도를 거쳐 무안군 삼양면 오감리 복흥산 기슭에 이르는 4,351m 길이 하구뚝 공사가 시작되어 1981년 2월에 완공되었다. 영산강 유역개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나주에서는 수리안전답 4,000헥타르가 확보되었다. 나주 다도면에 건설된 나주댐은 인근 지역 논에 물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가뭄에 대비하거나 장마철에는 범람을 막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았다. 나주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된 지역이 15개 마을 700여호나 되었던 것이다. 이 마을에 살던 이들은 집과 고향을 잃었다. 그러나 개발 독재 시대 상황에서 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2011년 나주호 기념사업회에서는 망향비를 만들어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며 마음을 달랠 수 있게 조치했다. 4. 1980년대 이후 영산강 환경개선 사업 179페이지
영산강 유역 4개 댐은 홍수 조절 기능이 있어서 나주 지역에서는 안정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영산강 하구원 축조로 인하여 영산강 유역 인문 환경이 바뀌기도 했다. 수온 중심지였던 영산포가 쇠퇴하였고 관련된